10여 년 전 대기업 건설사에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다. 너무나 가고 싶었던 회사였기에 너무 뿌듯하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회사는 역삼역에 있었고 회사 건물은 너무 아름다웠다. 행복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입사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 야근에 시달렸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면서 짧은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해도 일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내 위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보면 10년 뒤, 20년 뒤 나의 회사 생활이 뚜렷하게 투영돼서 보인다는 것이었다. 미래가 너무 궁금할 때도 있지만 내 미래의 모습을 현재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나마 옵션이 있었던 것은 각 직급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기에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분처럼 돼야지 하는 아주 협소한 선택지가 있을 뿐이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진급누락이다. 동기들보다 진급이 늦어지면 창피해서 어쩌나? 아니, 차라리 그것은 참을만 하다. 만약 친하게 지내던 학교 후배이자 회사 후배가 나보다 더 진급이 빨라 나에게 일을 시키는 위치에 오게 된다면 과연 나는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직을 한다 해도 어쩌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응당 진급이 돼야 하는 것이고 진급이 되면 그 직급에 맞게 후배 직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도태된 회사원으로 보여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나이 어린 상사 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다. 서로 너무 어색하다. 회사 문화가 경직되어 있을수록 이런 것은 흔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일어난다고 해도 나이 많은 사람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 검찰의 기수 문화이다. 검찰에서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후배 검사가 진급이 빠르면 그 진급한 윗기수는 사의를 표명하며 줄사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자신의 부하처럼 대했던 후배가 자신의 상관이 되어 나를 이리저리 휘두른다고 생각하니 결코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후진적인 관습인가. 그나마 검사는 그만둬도 나가서 변호사를 할 수 있게 가능한 일이다. 평범한 회사원은 불명예스럽다 하여 또는 스트레스 받는다 하여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기를 쓰고 자신보다 능력 있는 후배를 경계한다.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닌 집단 전체가 하나가 되어 역전 진급 현상을 경계하고 그것은 조직 전체를 경직되게 만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호락호락 후배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야 후배가 나보다 빨리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나도 오래 일할 수 있고 이런 문화가 후배들에게 전해져서 후배들도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은 빨리 전파되고 후배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전철을 밟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지난 과거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급격히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내가 고생하고 시간 오래 걸려서 겨우 배운 지식이니 너희들도 똑같이 스스로 맨 땅에 헤딩하며 배우라고 한다. 그리고 진심 어린 충고인 양 이렇게 말한다. 신입사원 때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한다고. 나는 신입사원 때 공부한 내용으로 지금 부장까지 버티고 있는 거라고 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 부장님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나 보구나. 나도 그래야겠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즉 자신이 고인물이고 신입사원 때 딱 한 번 반짝 공부한 것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그때처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풀어주면 더 이상 후배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후배에게 쉽게 알려준 만큼 나는 더욱더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입사원 때 반짝 공부한 내용을 보물단지 마냥 꽁꽁 싸매고 혼자만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남에게 쉽게 내어주면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시 죽기 살기로 공부할 기력도 동기부여도 이제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배들은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소모성의 사내 정치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보통 사내 정치의 시작은 3355 마음 맞는 사람들의 술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술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 형 동생 사이가 되는 것이다. 사내 정치는 무능력한 사람을 관리자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더욱 조직의 암 같은 형태로 번식해 간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암은 권력자와 밀접하게 한몸이 되어 제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관리자의 중요한 업무는 디시전 메이킹이다. 그러나 무능한 관리자는 자신이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을 후배나 다른 업체에게 교묘하게 빙글빙글 돌려가며 미루게 된다. 후배는 후배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한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경계를 당하느라 지식도 부족하고 그렇기에 위에서 믿음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자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집단 전체가 경직되고 무거워져 결국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회사 면접 때 자주 듣는 식상한 질문이 있다. 10년 뒤 회사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회사에서의 최종 목표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 회사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결국은 진급이고 진급을 통해 임원,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한국에서는 진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리자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진다. 물론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관리자의 업무는 나의 성향과는 정말 맞지 않는다. 이를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위클리 레포트를 만들고 타임시트를 통합하고 휴가를 분배하고 결제를 하고 하는 업무들이 나에게는 시간 낭비 행정 업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런 일을 사원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디시전 메이킹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행정적인 업무가 많고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디시전 메이킹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자세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후배들이 한 업무를 신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업무는 한국에서 관리자 직급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고 시간이 지나면 진급이 누락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일을 꼭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상황이 다르다. 나와 같은 엔지니어 직급에는 나이가 40대, 50대, 60대까지 있다. 그 위에 리더급 엔지니어가 있는데 나이가 더 어리다. 그렇다고 50대 엔지니어 직급인 사람을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기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리더급 관리자가 하는 일을 보자면 내가 보기엔 너무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다.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다행스럽게까지 느껴진다고나 할까? 시간이 지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매니저가 되지 않고 엔지니어로 남아서 연구하고 설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 같다. 이런 것이 나와 잘 맞는다.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코디네이션 역할이 맞는 사람이 리더를 맡는 것이다. 굳이 그런 역할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관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어 리더급이 안 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더는 유능한 팀원의 업무 결과를 신뢰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때문이다. 팀원도 리더의 결정에 자신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리란 걸 알기 때문에 허투루 일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관리자도 자신의 팀원을 존중하게 되고 소통은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서로가 겸손해지게 된다. 관리자도 밑에 팀원의 경험이 자신보다 많고 능력이 있기에 믿을 수가 있다. 그런 기술적인 신뢰는 관리자로 하여금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관리자로서의 결정에 있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에 더해 너도 계약직, 나도 계약적이라는 것은 위아래 개념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나보다 밑에 직급의 팀원은 나보다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다. 왜냐고? 내가 내 밥그릇 챙기느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직급은 결정할 수가 없어 선배인 나에게 미루게 된다. 나는 나대로 밑에 직급이 실력, 경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겁이 나는 것이다. 진급이 누락되어 전역하는 군인, 검찰, 진급이 누락되어 부끄럽고 화가 나서 이직하는 회사원,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길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결국엔 리더가 되라고 강요를 한다. 못될 인물이라면 그에 응당하여 불명예를 안겨준다. 그리고 결국 조직을 떠나게 만든다. 그러나 여기는 어떤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각 팀원에게 굉장한 권한이 주어진다. 리더의 결정에 대한 부담이 팀원들에게 분담이 된다. 즉, 어떠한 결정은 리더만의 결정이 아닌 팀원 모두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후배가 리더십이 있고 팀을 위해 행정적인 업무를 해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어쩌면 리더가 하는 일은 팀을 위한 봉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다. 그렇기에 후배가 리더가 되더라도 별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다른 것은 여기서는 나이 많은 엔지니어를 봐도 도통 나의 미래가 그들을 통해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선택지는 다양하고 또 그들의 회사 생활은 철저하게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분리되어 있고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내 나이를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나도 짐작만 할 뿐 정확한 그들의 나이는 모른다. 회사 내에서도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묻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말하지도 않는다. 나이가 많다고 반말하는 사람도 없고 나이가 적다고 깍듯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교육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다. 회식에서 술을 따를 일도 없고 막내라고 숟가락 깔고 물컵에 물을 따르고 고기를 구울 필요도 없다. 어줍지 않게 비율을 맞추며 자리를 지킬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어느 누구도 여기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계약직 리더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계약직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하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비교적 평등하다. 경직되고 서열화된 직급 문화, 선후배 문화, 대기업이 자신의 평생 직장이라는 착각, 그로부터 나오는 아나무인한 언행들, 지나친 타인에 대한 관심, 각 개인의 성향을 무시한 무조건적으로 관리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 등이 내가 외국으로 떠도는 이유이다.